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전 장관은 인선 작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의 조찬 회동 소식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이 됩니다. 지금 한동훈 전 장관도 인선 작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비대위원 구성입니다. 큰 틀에서 방향성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언론에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7, 8, 9 비대위가 네.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으로 채운다는 구상이죠. 이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전략은 그 열린우리당 2004년 총선에서 성공했던 그 사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4년에 그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열린우리당 1월에 선출했을 때 당시에 정동영 의장이 만 5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86세대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부작용이 누적이 되면서 지금은 청산 대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세대로 각광을 받았거든요. 당시 열린우리당이 만 50세의 정동영 의장을 앞세워서 386 세대가 한국 정치를 바꿀 거라고 대거 공천을 했고 실제로 152석을 획득하면서 그중에 108명이 초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 50세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 86 포스트 86 세대, 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을 비대위원으로 인선을 함으로써 86세대 청산, 세대 교체, 인물 교체 이런 거를 선명한 아젠다로 내걸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야당에서도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하게 되는 거는 사실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요식행위가 거의 비견될 만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게 되고 다음 총선의 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정권 심판론에 어떻게 대응하기 할 것인지 한동훈 장관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경력도 일천하고 그리고 검찰 출신이죠. 검찰공화국의 사실상 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을 지금 다음 총선의 선장 역할을 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는 게 어떻게 이러한 결정,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실 저는 너무나 의문스럽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다음 총선 선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선이 선명해졌다.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그 연결고리를 공략한다면 다음 총선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해진 수순이었고 여당에서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언론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7, 8, 9 세대를 전면에 배치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민주당과 차별화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최근 영입된 MZ세대, 인요한 혁신위에서 활동한 인사 중에 일부가 발탁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누가 거론되고 있다라든가 뭐 예. 특정한 분이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국민의힘이 그 전체적으로 약세인 그런 계층 또 연령대가 있죠. 그러니까 여중수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중도, 수도권, 청년. 이런 쪽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이제 어떤 7, 8, 9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더라도 네. 그 면면은 단순히 이제 연령대만 7, 8, 9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성, 중도, 수도권, 청년 이런 어떤 컨셉을 명확하게 가지고 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비대위는 국민의힘 당원상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이동 정책위의장도 1971년생이세요. 그러면은 전원을 7, 8, 9로 채우게 됐었을 적에 윤재욱 원내대표 외에는 사실상 이제 시니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영역입니다만 그 이런 기회에 그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신 무소속 이상민 의원 이런 분을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으로 인선을 한 다음에 어떤 그 합리적인 세력이 전부 모이는
그 포괄 정당으로서 이미지 이런 거를 좀 강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합리적인 세력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셨고요. 민주당과는 아무래도 차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우선 나이가 그 정당의 그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출중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비대위원이라는 게 어떠한 역할입니까? 차기 총선에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과연 정치 신인급들한테 비대위원을 모셔온다고 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 참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용산의 그런 대리인 역할로 이제 차기 총선을 이끌 수밖에 없을 텐데 용산의 입김에 더욱더 휘둘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비대위원 나중에 그 인선을 함에 있어가지고 7, 8, 9 세대뿐만 아니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과연 지금까지와 같이 그 해온 대로 검찰 출신 비대위원이 과연 나올 것인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비대위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만 봐도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지난 2011년 박근혜 비대위의 공식을 따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7, 8, 9 세대뿐만 아니라 파격 인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파격 인선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특히나 2012년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는 명확한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모범으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 때 비대위원이 총 10분이에요. 그 중에 2분이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당연직이고 당시에 이제 원내에서는 8명 중에 2명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세연 의원, 그다음에 남양주의 주광덕 의원 2분이 포함이 되셨는데 그중에서도 김세연 의원은 당시 39세였어요. 그리고 6분이 이제 원외에서 오셨는데 김종인 전 장관, 또 네. 이상돈 교수, 이양희 교수, 또 서울대 경영학부의 조동성 교수, 그다음에 조현정 빅트컴퓨터 대표,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이 되셨는데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은 그 당시에 비대위원들이 전부 다 지역 그 국회의원들 말고 원외에서 오신 분들은 비대위원들이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당을 어떤 살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자세로 비대위원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와 지금 한동훈 비대위는 사실 출범 자체에서 큰 차이가 있죠. 박근혜 비대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비대위로서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도 상당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는 그 자체의 출범 자체가 용산과 대통령의 의중을 바탕으로 해서 출범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이 바라고 있는 수직적 당정 관계의 타파와 국정 쇄신, 국정 기조 변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비대위원 선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모든 행보에서 용산과 그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다음 주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맞물려서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 D-Day를 거론을 했습니다. 27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한 전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을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회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회동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동훈 내정자는 지금 현재는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데 빨라야 26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27일 오전 11시로 기자회견을 예정했죠.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그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율이 이미 점점 내려가서 한 자릿수가 됐어요. 8.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이번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8.4% 나오고 있어서 포괄 정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국위 탈당을 만료하고 어떤 회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동훈 내정자는 지금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신 분이 아니고 그 여의도 문법을 깨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회동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조건 없이 당에 남는다는 것이 아니고 공천이나 어떤 지위나 지분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면은 한동훈 내정자가 그런 회동에 응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런 세 가지 이유에서는 이런 회동의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네, 봅니다. 한 전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회동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이런 말씀에 좀 동의하세요?
결과적으로는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회동한 다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김기현 전 당대표의 경우에도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사퇴할 시점에 이르러서야 한 차례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이 차기 총선에서 그 파급이 자기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구태여 만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또 한 번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한동훈 전 장관의 첫 시임대로 꼽히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각에서는 한 전 장관이 이런 수사 상황 공개 조항을 없애거나 특정 시점을 이제 총선 이후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특검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수사 시점, 그다음에 그 대국민 브리핑 조항, 그다음에 또 뭐 관련 사건을 다 인지할 수 있게 한 것이라든가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 단체한테 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그 우려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국민 여론 지형을 보면은 이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정무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금 특검법에 대한 어떤 처리가 당정관계 재정립, 그 시금석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뭔가 어떤 선제적인 길을 열어준 것, 그러니까 그걸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어떤 수정안을 제안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특검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여야 대치 국면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당 모두 집중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을 상대로 그 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 시험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네. 사실 지금 이미 악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차피 야당에서 지금 정해놓은 특검법을 지금 이 상황에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야당이 응할 가능성도 전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 차기 총선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떠한 특정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부적절한 식으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독소 조항은 사실은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고 궁금증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브리핑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발의되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지금 주도한 특검법이 아니라 여당이 지금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주도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특검법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현재 검찰의 검사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 자체는 차기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우선 한편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오전에 회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 상황, 총선을 앞두고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논의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우선 두 사람의 만남 의미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두 분 모두 민주당에서 오래 계시면서 총리와 국회의장까지 지내셨던 분들이시다 보니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일부 불거지고 있는 불협화음과 분란에 대해서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차기 총선은 정권 심판론을 앞에 두고 야당이 하나가 되어 단일 대우를 형성하여 총선에 임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회동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모습이 이낙연 신당과 연결 짓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싶고요. 이낙연 신당 자체에 대해서 두 전직 총리분들이 동의를 하거나 동조하거나 함께 탈당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오늘 오전에 두 전 총리가 회동을 했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김부겸 전 총리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혁신에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도 통합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뭐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인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쇄신과 혁신에 그런 갖은 노력을 하는 것들이 민주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두 분이 만나서 다음에는 이낙연 전 총리도 함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삼총리 회동은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현재 신당 창당에 대해서 그 소위 삼총리의 입장이 일치한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이낙연 전 총리도 어쨌든 신당 창당에 추동력을 얻어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도 당내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려면은 역시 이낙연 전 총리하고의 어떤 연대 내지는 만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삼총리의 어떤 만남, 어떤 대화 이런 거는 가시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말하는 지금 단합,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친명계만 지금 공천을 받고 선택을 받고 비명계는 전부 다 아웃되는 것이 통합이나 단합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은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런 경륜 있는 분들의 말씀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우선 지난 20일에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두 사람 이낙연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비쳤거든요.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을지 그리고 삼총리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두 분 총리께서 만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고 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분 총리와의 회동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분 총리의 회동 자체는 사실 이제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회동 자리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씀들이 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낙연 전 총리를 상대로 당에 남아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주문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지 못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만나셔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의 의견을 들어보고 통합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말하고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통합 비대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현실 가능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조우와 회동이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조금 더 마음을 고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전 총리와 만나서 조금 더 진일보한 얘기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정 전 총리의 경우에도 이재명 당 대표에게 당의 통합과 단결에 대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낙연 전 총리와의 그런 회동에 대한 주문도 분명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당 대표의 경우에도 이낙연 전 총리와의 만남을 마냥 미룰 것은 아니고 조기에 빨리 만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합과 단합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기 총선을 앞둔 당 대표이자 선거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구태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러한 지나친 주장들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낙연 전 총리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비치면서 두 전 총리도 오늘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 회동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메시지가 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걸로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로부터 나올 걸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일에 그 이낙연 전 총리가 그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로 그냥 일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간 메시지가 나올 걸로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직을 유지해야만 방탄을 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현직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구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송영길 전 대표는 얼마 전에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나고 어떤 통합 비대위를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진일보한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을 걸로 봐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원래 예전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비주류나 어떤 다른 세력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2010년에 처음에 성남시장에 당선이 됐을 때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을 맡은 분이 그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소속이었습니다. 다른 당 정치인을 인수위원장을 맡길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그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본인의 당대표직 유지, 그리고 또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다시 청구되거나 혹은 본인이 어떤 법정 구속이 됐을 때 석방 결의안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 친명계 의원들 위주로 전부 그 일색으로 공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당내 통합이나 쇄신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계속 심화됐을 때는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도 현재는 그 이낙연 신당에 동참하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는 나중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근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